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크게 낮춰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물리고 종부세 할인율을 좌우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예고한 대로 부동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내려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고 3분기 안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LTV 규제를 80%까지 올립니다.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하죠. 시선에 따라서 가장 입장이 엇갈리는 경제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5월 마지막 날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물가 참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정부가 물가를 잡고 생계비를 줄여주자 이런 목표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정부가 현장 점검 회의 열고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뾰족한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또 내일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나 버스,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잠깐 경제 있는 날이죠. 오는 6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미리 좀 알아볼게요. 증시 들렀다가 지식발전소 활짝 열 건데 임금 피크제 이게 어떤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다. 이게 한 회사의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관련해서 줄소송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무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짚어보고요. 생활발전소, 날씨 더워져서 벌써 에어컨 돌리는 집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몰에서 에어컨을 샀을 때 설치 관련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받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구 기자님, 물가가 요즘 계속 올라가서 정부가 물가 관련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긴급 대책이라고 하면서 물가 안정 대책 발표했는데요. 요즘 소비자 물가 급등하고 있죠. 이에 대한 대책이었는데 최근 국제 물가가 급등한 식재료와 원자재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총 7개 식자재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대두유, 해바라기 씨유, 돼지고기, 밀가루, 사료용 근체류, 계란 가공품 그 제품에 포함이 되고요.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20% 수준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큼 돼지고기 수입을 할 때 기존에는 156만 3천 원이 들었는데 이게 수입업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어서 125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입업자들이 국내에서 팔 때 가격을 인하하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사는데도 가격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산업용 원자재들도 관세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요. 나프타 제조용 원유, 망간 메탈, 페로크롬 같은 물품들입니다. 다른 물가 안정 대책에는 어떤 게 포함됐습니까?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 이런 품목들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10% 세금을 덜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제품들은 포장이 돼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면세하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까지 뜯어고친다고 하고요. 또 1인당 1만 원씩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더 풀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600억 원 규모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또 546억 원을 투입해서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농협의 무기질 비료 할인 판매 비용의 30%를 지원하려고 1,801억 원 투입하기로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가 부담은 좀 줄일 수 있는데 반면에 세수는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 시행하면서 정부 세금 수입이 약 6천억 원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정책인데 또 한편으로는 대책 실효성
관련해서도 되게 의구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가격이나 효과로 나타나고 것인가 뭐 이게 불투명하다라는 건데요. 가격을 직접 인하하는 게 아니라 수입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누구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감세 정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재산세는 2020년 재산세보다 낮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재산세 할인해주는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례가 생기면서 현재 공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구간별로 재산세 0.05%포인트씩 깎아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돌리면 세부담이 오히려 2020년보다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가구가 1주택자의 약 91% 그러니까 896만 호나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도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네, 공시가격 돌리는 거로도 종부세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로 하고 나중에 또 추가 인하한다 이런 공약을 세운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조정하면 세부담이 2020년으로까지 돌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좀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상한을 80%까지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이 60%에서 70%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의 5억 원 아파트 살 때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서 3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액수가 LTV 80%니까 4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청년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SR 산정할 때 현재 소득보다는 미래 소득을 더 반영해서 계산되도록 하겠다고 한 건데요. DSR이라는 게 소득이 높을수록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소득으로 기준점을 삼으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청년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5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도 내놓는다고 하는데 개인별로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건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 근데 이게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 어떤 대책이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국토부가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자재 급등 대응 방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핵심 과제 250만 호 주택 공급 이거 있잖아요. 이걸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를 둘러싸고 뭐 사업 주체와 시공사 그리고 사업 하도급 업체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이 잦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현상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겠네요. 네, 민간공사 뭐 표준 도급 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뭐 상생협의체 통해서 자율공사비 조정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뭐 이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요. 국토부는 이날 나온 회의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바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즉각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고요. 뭐 6월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나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오늘 회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고 어제 회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고 그래서 공사비를 증액하기 쉬운 구조로도 바꾸게 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뭐 분양가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요즘에 화물차 모시는 분들이 의견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예. 경유차 관련해서 물류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확대한다. 이 조치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이거 개정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경유 유가 연동 보조지금 확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 그 정부가 설정해 놓은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나
버스,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대책으로 지급 기준을 기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도 7월까지였다가 9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가격 이상으로 값이 올라가면 그 넘어가서 그 본인이 부담한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는 건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예,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유 가격이 2,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125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 이상 금액이 더 커진 거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고요. 이게 월간으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냐 살펴보자면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원래 월 평균 19만 원 정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이게 32만 원 수준으로 보조금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워낙 많이 올라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조치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놓쳐서는 안 될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볼게요. 원자재 값이 오르고 건설 현장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걸려 있으니까 분양이 미뤄지면서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새 정부가 6월 중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정 수준의 무게를 둔 개편안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가 담길까요?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에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뭔가요? 네,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일부 적용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분양가격 자체의 상승을 제한해서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취지로 나온 거고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다가 2020년 7월부터 민간 택지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된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주장은 왜 나왔습니까? 네, 일단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 분양의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심한데 이럴 때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렴한 분양가격과 실제 매매 시장 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로또 청약으로 청약 경쟁률이 과열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그래서 폐지는 아니고 개편을 한다. 이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분양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는 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폐지하기에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폭 수정하기보다는 미세 조정에 무게를 뒀다고 보고 있고요. 건자재 가격의 급등,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적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편안을 하반기에 내놓는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새 정부 문 열고 100일 안에 내놓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종합 선물 세트로 내놓을 것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시기를 6월로 당긴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좀 더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주택 공급에 필요한 여러 규제 완화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좀 시의성 측면에서 급하다라고 여겨진 거고요. 조합이나 시행사들이 수익을 높이지 못하는 단계로만 적용이 됐다가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고 조합원 이주비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더 이상은 시공을 할 수가 없다,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정도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행 개편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이런 과정에 갈등이 좀 있어서 분양 일정을 미뤄온 곳들도 많았는데 주택 공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공급 가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서울이 특히 심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분양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연간으로 8,894세대 분양에서 2000년대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연입니다. 올해도 연초의 계획으로는 서울의 연간 분양 물량이 4만 호 이상으로 계획이 돼 있었지만 이미 상반기에 5월 달까지 분양 물량이 5천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최소한 1만 5천 호 정도는 분양을 했어야 연간으로 3만 5천 가구 이상은 분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연초에는 몇만 가구 기대하다가 다 미뤄지고 결국 연말에 8,894세대밖에 분양을 못했는데 올해도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분양 공급 가뭄은 계속된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모두 아시는 대단지,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이 거의 4,800세대 준비가 돼 있었고 동대문구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도 1,000세대 정도인데요. 이런 정비 사업들의 분양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좀 손질을 한다. 결국은 공급 시장에 공급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공급을 좀 유도한다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주비나 조합의 사업비, 금융이자 같은 것들을 일부 가산비 항목에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금 서울의 18개구 309개 동, 경기도의 3개시 13개 동, 총 322개 동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정비 사업에 발생하는 비용 반영과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를 인상하는 방안이 현재 가장 시급하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안입니다. 분양가는 뭐 이러나 저러나 지금 올라가게 돼 있는 이런 상황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지하고 적용 안 하는 단지 이 양극화 전망도 있는데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네, 실제로 분양가와 평균 매매 가격의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비적용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으니까 시세만큼 당연히 분양가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짐으로써 미분양이 발생할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격 매력이 상당히 높고 당첨만 되면 로또 청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이 아직도 열풍입니다. 천당 후곰이라는 말이 있죠. 먼저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개편한다라고 한다면 묻지마 청약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지역처럼 분양가를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분양이 발생하는 지역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여러 가지 제한을 완화한다. 결국은 가산 비용을 분양가에 붙일 수 있게 해준다면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시장 가격을 들썩이게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애초에 취지 자체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부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는데요. 지금은 매매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분양가가 매매 가격보다 30% 이상 비싼 지역이, 그러니까 싼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싼 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려왔는데 분양가가 인상된다라고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을 텐데요. 분양가를 일부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매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약 대기자분들은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경쟁률은 또 소폭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주변에 매매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당첨되면 로또다.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키셔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생활치료센터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료인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는 휴장이었고 유럽은 어땠나요? 일단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한 가운데 이 유럽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이 미국 증시의 강세의 원인이 됐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심리와 중국의 상하이 지역의 코로나 공세 해제 발표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부각되며 결론적으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또 개별적으로 좀 이어져 오면서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모습이 특징적인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가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뚜렷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페인, 독일 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치고 내려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사실은 미국과 유럽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4월 전년 대비 한 7.4%보다 상승한 2월 달에 7.9%로 발표가 되면서 1973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로존과의 인플레이션 품목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미국도 에너지와 식품 등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금이나 중고차, 주거 서비스 등 다른 영향이 사실 비중이 훨씬 큽니다. 반대로 유로존의 경우는 주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식품과 에너지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11% 상승을 했고요. 지난달 발표됐던 8.6%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또한 38.3% 오르면서 지난달 35%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그래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있는데 서비스 부분의 물가는 3.2%로 지난달 3.2%보다 소폭 둔화된 2.9% 상승에 그쳐서 어쨌든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마 물가를 좀 촉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은 아무래도 이 피크아웃 시점이 올해 연말 수준까지는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유로존의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심리 지표는 조금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반등 또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예요. 이게 반등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걱정들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WTI는 미국 시장 휴장하면서 같이 휴장을 했었고요. 이 브렌트유가 EU의 이 대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논의가 이제 구체화가 됐죠. 실제로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플러스로 상하이가 이제 봉쇄 해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수요 증가 기대가 좀 겹치면서 상승세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사실 해상 운송을 중지하는 정책을 이미 결정을 좀 내렸죠. 그러면서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발표가 좀 났기 때문에 이것이 큰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달러 약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유로존이 높은 물가 상승을 위해서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동안 달러 강세 환경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계속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졌지만 이런 것들을 좀 눌러주는 역할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변화한 상황이라는 점. 주요 원자재의 결제 통화가 달러라는 점에서 저희 달러 약세의 전환은 반대로 에너지 가격의 일부 상승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주지는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유가의 하락을 좀 바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행보에 따른 수요 둔화로 인한 가격 하락은 증시에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급단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내에 미국이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 그다음에 이란의 이 국제 유가 시장의 복귀 등등 약간 시점이 미뤄지고는 있지만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는 것을 조금 더 기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소폭 하락으로 양대 지수 모두 전환이 좀 됐습니다. 방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EU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소식과 이 상하이 락다운 해제에 따른 수요 확대로 에너지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고요. 달러도 소폭 강세 전환이 됐고 달러 환율도 일부 되돌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유로존의 물가가 다시 높아지니까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은 상존해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또한 최근 상승세가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내일은 또 휴장이라는 점을 감안시 장중에 이 차익 실현 움직임과 아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에 들어갈 때다라는 이 공방전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과 선물을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좀 했었는데 현재 수급 같은 경우에는 현물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경제 뉴스 중에 하나, 임금 피크제 아닐까 싶어요.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한 연구원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겼어요. 8년 동안 싸워서 이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던 일 똑같이 하는데 일정한 나이가 됐다고 해서 나이만으로 임금을 제한하는 건 평등권에 위배된다. 고령자 고용법하고 부딪힌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앞으로 관련해서 소송이 잇따를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이게 특수한 케이스인 건지 앞으로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전화 많이 받으시죠? 네, 아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그냥 임금 피크제 때문에 다들 관심도 많으시고요. 일단 우리 대법원이 지난 26일에 내놓은 판결, 임금 피크 제도를 어떻게 이해한 판결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임금 피크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임금 피크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업무 능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고 대신 고용을 유지한다는 뜻인데요. 유형으로는 이제 정년 보장형과 정년 연장형, 고용 보장형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정년 보장형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정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거. 그다음에 정년 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거. 마지막으로 고용 보장형은 뭐 촉탁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정년 퇴직 후에 촉탁직 등으로 재채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년 연장형과 고용 보장형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2003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입한 게 최초 사례인데요. 당시에 이제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2년간 연장하면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산이 된 게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부터인데요.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가 됐죠. 이때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영계 반발이 심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고령자 고용법상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과반수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문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임금 피크제가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보면 정년을 보장을 하는데 이분이 중간에 명예퇴직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임금 피크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 걸까 이게 궁금한데요. 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의 사례인데요. 임금 피크제의 목적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인데 근데 일단 연구원은 원래 정년이 61세였어요. 이곳이. 그래서 정년이 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담될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실적 달성률을 보니까 임금 피크제를 이제 55세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55세 이상보다 오히려 51세에서 55세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적합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무를 변경을 해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좀 줄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임금 삭감에 맞는 적정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므로 임금 피크제 도입의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임금 피크제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임금 피크제가 정당성이 없으면 고령자 고용법상 부당한 연령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금 피크에 대한 삭감이 다 임금 체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삭감된 임금을 다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3년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당 판례만으로 다 임금 피크제는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건 아니고 작년에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임금 피크제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이 내린 이 판결은 해당 연구원에서 특수한 그 고용인과 고용자 사이의 그 관계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이게 모든 회사에 다 적용이 된다거나 임금 피크제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판결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쪽의 임금 피크제는 뭐가 문제였고 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간 조정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는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 고용법상 정년 연장 시 임금제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취지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층 고용 유지나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의 일환이라고 봤는데요. 이거는 고령자 고용법상 차별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임금 피크제가 시행된 이후에 공단의 신규 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니 그 취지에 맞다. 이렇게 근거로 삼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 다음 날인 5월 27일에 또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임금 피크제는 적법하다는, 물론 이건 대법은 아니고 이제 1심인데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이제 40% 삭감한 사례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임금 피크제를 정년을 연장 없이 도입했냐 아니면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한 기간에 도입을 했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가 당초의 제도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게 법원 판결을 가르는 핵심적인 사안이군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그 호봉제처럼 연공 서열형 임금 구조가 주를 이루는 일본 그런 같은 일부 국가에서만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고 있는데요. 스웨덴 같은 이제 유럽 지역 10여 개 국가에서는 나이 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퇴직에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이 짧아지면서 줄어든 소득은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또 보전을 해줍니다. 역시 복지하면은 북유럽이 최고죠. 네. 반면에 이제 연봉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 등에서는 성과에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도 임금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또 독일이나 호주는 산별 노조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단체 교섭도 하고 산업별로 최저임금도 다르고 임금 수준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직무급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일본이나 한국처럼 그 우리가 나이가 들면 차근차근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에 많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그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라면 한 그릇이 있는데 오늘은 4,000원인데 재료하고 다 동일한데도 내일은 5,000원이고 한 달 후에는 10,000원이다. 그럼 그 가게에 누가 갈까요? 그리고 뭐 대게나 전복이 잔뜩 들어간 라면하고 계란 하나도 안 들어간 컵라면하고 똑같이 가격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임금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이 쌓이고 그에 따라 하는 업무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5년 차나 30년 차나 거의 차이가 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참고로 이제 신입사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네. 30년 근속자의 임금이 우리나라는 300, 그러니까 한 3배 되는 거죠. 반면에 EU는 165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른다는 거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공서열 중심으로 제도가 구축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호봉제가 근데 꼭 나쁘지만은 않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호봉제라 하더라도 그 직무의 수준이나 성과를 얼마든지 반영할 수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풀무원이라는 회사에서 생산직의 임금 체계를 변경을 했는데요. 먼저 그 저직급 직원의 호봉간 임금 인상액을 고직급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직급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표준 승진 연한이라는 걸 정했어요. 그래서 그 기한 내에 승진을 못하면 호봉 간격을 2분의 1로 줄이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라 노조와 협상도 여러 차례 하고 네. 다른 뭐 기본급 인상이라는 당근책도 제시하고 이러면서 다 설득을 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호봉제를 유지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수준 높은 일을 하는 뭐 직책이 있거나 이런 직원한테 더 큰 보상을 주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가능합니다. 뭔가 이게 좀 인사팀을 비롯해서 회사 전체가 회사를 운영하는 철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임금 체계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합니다. 임금 체계는 아주 중요한 근로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요. 노조가 있으면 뭐 노조와 합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취업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또 근로계약서는 또 개인의 임금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별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직원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잘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가게끔 제도를 세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납득이 가게끔 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재계에서는 뭐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산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노조에서는 이 기회에 없앱시다. 취지대로 안 됩니다.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앞으로 임금 피크제 유지가 가능할까요? 사실 임금 피크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6년 이후부터 막 촉진이 됐는데 그때는 뭐 3년, 5년 막 이렇게 길게 잡아놨어요. 근데 좀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대부분의 대기업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2년 또는 2년 이하로 줄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 나이가 든다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걸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네. 나이가 들어도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더 일을 잘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 피크는 이제 적법하다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는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앞으로도 직무를 변경한다든지 근로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이런 것들은 있어요. 처음에 제도가 도입될 때 회사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고령자의 그 일시의 실직을 방지한다 이런 제도 취지가 있었는데 혹여 기업들이 아주 가혹하게 이 평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달라진 근로 환경에서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요새 그 대기업을 비롯해서 사무직 노조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네. 옛날에는 이제 생산직 노조가 있으면서 우리는 정년이 보장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무직들은 정년이 보장이 안 됐어요. 그게 참 문제였는데 이제는 사무직 노조가 생겼든 아니면은 생기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직들도 다 정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내가 맡은 일을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부당한 평가를 하든지 고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은 대부분 다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
동료들, 선배들이 나의 업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컨드 카메라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을 비추는 거 말고요. 누군가 어디에서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딱 하고 있는 고민이 이거거든요. 에어컨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하나 더 사야 되나? 천장에 달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더울 때 에어컨 사면 설치하는데 오래 걸리죠. 알고 있는데 꼭 요때 되면은 막상 닥치면은 사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설치, 배송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윤주 기자와 함께 에어컨 구매 또 소비자의 피해 사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조 기자님 가디건을 걸치고 오셨어요. 네. 안 더우세요? 아니 안에 너무 가볍게 입고 왔더니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그래요. 조 기자님 최근 들어서 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많은가요? 네, 이맘때면 늘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대부분 설치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거를 살펴봤더니 피해 구제 신청 중 40%에 달하는 내용이 대부분 설치에 대한 문의였고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미흡하게 설치를 해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현장에서 설치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뭐 품질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AS 또 계약에 대한 분쟁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에어컨을 샀어요. 사고 집에 설치할 때 사전에 다 협의를 하잖아요. 뭐 네. 언제까지 설치를 해준달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베란다에서 뭐 연결할 때 호수가 몇 미터가 늘어나면 네. 얼마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얘기 다 미리 하는데 현장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배관이라든지 타공 같은 기본 설치비 같은 경우는 기본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요. 집 구조에 따라서 배관 길이를 늘리거나 타공 횟수가 조금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실외기 받침대 같은 부품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추가 설치비가 들게 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파악을 해보고 지불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받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아니면 좀 불합리하다라고 불만들을 제기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그 온라인몰에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대부분 제조사가 직접 설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가 별도로 계약한 업체에서 설치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설치비 분쟁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온라인몰에서 에어컨 모델을 검색해서 좀 최저가 상품 판매지를 살펴봤더니 설치비 별도, 설치비 포함 같은 문구로 안내는 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판매 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견적서에 대한 부품별 단가표도 나와 있긴 하고요. 대부분 현장에서 견적을 확인한 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리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게 나와 있다고는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어떤 명목으로 추가될 것인지 사전에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서는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아마 설치를 하러 가면 집집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할 텐데 추가 설치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언제 어떻게 얼마가 들어간다 이걸 사전에 안내받기가 어렵다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통 에어컨 설치 관련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로 추가가 되나요? 네, 한 20-3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경기 고양시에 사는 한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120만 원짜리 에어컨을 주문했는데 기본 설치비가 포함된 상품이었고 집에 이제 그 받침대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크게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설치기사분이 실외기 받침대, 냉매가스 충전 등 명목으로 30여만 원을 요구했는데 실외기 받침대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또 요구했다고 합니다.
견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물어봤는데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로서는 내가 바가지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시에 사는 또 다른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매를 했는데요. 설치기사가 주름 배관, 이 경우에도 실외기 받침대 등등 해서 40만 원어치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같은 구조와 같은 평수에 사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듣고 나서 본인이 좀 바가지를 쓴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셨고요. 온라인몰에서 100만 원대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설치비가 60만 원까지 나왔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 냉매가스 얘기 여름 되면 항상 나오잖아요. 네. 그 냉매가스는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냉매가스 충전이 새 에어컨에 새로 설치하는데 그때부터 필요하다? 그게 잘 모르겠네요. 자, 설치비가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과도한 비용이 요구가 되는 겁니까? 네, 가전업체들 같은 경우 에어컨 설치비 운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자들도 설치비에 대해서 안내하고는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부품을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배관기를 속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충전된 에어컨 가스를 채워야 한다라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전기공사나 배관 청소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소비자가 설치비를 납득하지 못하고 상세 견적을 요구를 해도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온라인몰의 경우에는 설치는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각각 저희는 팔았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답답한 상황이 되는데 이럴 때 소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나요? 사실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관련 지식이 부족한 데다가 설치비 문제로 구입을 만약에 철회하겠다라고 하면은 반품비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같은 곳에도 이 에어컨 설치비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 소비자도 온라인몰에서 에어컨을 주문하면서 기존에 쓰던 대형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크게 추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문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외기 받침대 그리고 배관 설치비 등 명목으로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 요구하면서 소비자가 굉장히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치비 분쟁도 사실 문제고 이사 갈 때도 사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에어컨을 구매하고 나서 또 다른 피해 사례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하루빨리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에어컨을 구매했다가 제때 배송을 받지 못하면서 소비자들 불만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제품을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아직 배송 전인데도 불구하고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온라인몰이나 홈쇼핑 같은 데 같은 경우는 광고할 때 2, 3주 내로 배송을 해주겠다. 언제까지는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나 이런 곳에 도움을 청해도 네. 사실 판매업체나 설치업체에서 이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를 확답받지 못하고 늦어지는 배송의 구매를 취소하고 싶어도 몇만 원씩 그 반품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송 취소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에어컨 수요가 급증해서 배송이 지연되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이고 유통업체들도 주문이 밀리는 데다가 판매업체마다 재고 보유 상태나 제품 출고 속도 같은 게 달라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날짜를 약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일단 에어컨 주문이 더욱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배송 설치나 지연에 대한 이 불만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좀 빨리 와서 네. 아마 이런 전쟁이 좀 일찍 시작됐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사실 그 배관 길이 같은 거 이런 걸로도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은데요. 전자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이게 늘리지 않아도 기기 자체에 내장돼 있는 그 길이가 더 있거든요. 더 빼면 세탁기도 밖으로 노출돼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호수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은 굉장히 간단히 알고 있는 지식인데 또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빼면은 연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직접 해봐서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설치비 문제나 배송 지연 문제 같은 게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더워서 수요가 몰려있다. 그러면 업체도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피해를 좀 줄이면서 에어컨 설치한다. 어떤 거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에어컨 설치 비용처럼 구체적인 비용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에어컨을 구매하실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하기 전에 설치 기사와 설치 위치와 방법 이런 것 비용 등을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구매 경로가 어디든 관계없이 에어컨 설치는 제조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걸로 오인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요.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 아셔야 하고요. 제조사로부터 설치받고 싶다면 구매 전에 판매 페이지를 통해서 제조사 설치 직배송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또 판매업자가 설치비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요. 반대로 소비자가 안내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설치비가 어떻게 되는지 판매 페이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가전제품 설치업 관련해서 설치 하자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과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만약에 소비자 신체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시고 설치에 대한 보증기간은 1년이니까 이 부분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의견 많이 주시는데 에어컨 관련해서 분쟁이 정말 많군요. 현장에. 왕방울님?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저희 때 이 왕방울이라고 하는 그 방울이 진짜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학생들이 다 500원짜리 동전보다 큰 머리방울로 머리 묶기도 했는데 기준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치비에서 어디까지가 얼마다 이게 아마 지역별로 사람별로 업체별로 제각각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안내가 되면 좋겠고 냉매가스 관련해서 이거 매년 여름에 나오는 얘기죠. 저희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의견 있으신 분들 각지에서 듣고 계신 전문가들 의견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9시에 오겠습니다. 발전